네, 안녕하세요. 네, 조창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죠. 14주차. 14주차 이제 수업 영상인데요. 우리 진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3주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도는 13주차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는 여러분들 진도를 나갈 거는 없고요. 우리 수업 내용을 나갈 건 없고, 다만 여러분들 아마 그 지금 현재 LMS 들어오시면은, 그 이클리스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없던 인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안 돼 있구나. 예, 비주얼 싱킹하고 비주얼 싱킹이라는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는 제목의 교과목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비주얼 싱킹이라는 교과목 제목,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는 교과목 제목. 으로 각각 교과목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14주차 수업을 들으신 걸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당연히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6월 며칠인가요? 13일까지, 6월 13일까지 수업 수강을 완료하시면 될 거고요. 수업은 그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비주얼 싱킹 같은 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마인드맵 같은 거 그리는 거 수업을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고요. 그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혹은 비주얼 싱킹을 그리는 방법,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을 이 마인드맵 또는 비주얼 싱킹으로 그리셔서 그것을 제출하시는 게 14주, 그러니까 이 본 수업의 최종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정밀측정공학 수업의 마지막 레포트는 14주차에 들어가 있는 비주얼 싱킹이나 마인드맵 영상 두 개 다 들으시고요. 둘 중에 어느 걸로 하시든지 상관없지만 어떤 걸로 하시든지 관계없이 뭐 비주얼 싱킹으로 하셔도 되고요. 마인드맵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튼 정밀측정공학이라는 수업 이번 학기 내내 배우신 이 수업 전체를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해서 한 장으로, 여러 장 안 돼요. 여러 장 안 되고 딱 A4 한 장에 딱 다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제출을 하시면 돼요. 러닝노트 제출하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은 그게 기말 시험 전에 이제 이 단원 정밀특정공학 수업의 최종 레포트가 되실 겁니다. 뭐 성적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말 시험을 준비한다 생각하고 제출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당연히 기말 시험 전까지가 되겠죠. 우리가 저희 기말 시험 아마 18일 날 볼 것 같아요. 기계제도 김정훈 교수님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18일 날, 6월 18일 날 낮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 언젠지는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낮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비주얼 싱킹이나 마인드맵으로 정밀측정공학 전체 교과목 과정을 정리하시는 거는 그때쯤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아마 주말도 있으니까요. 20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할게요. 2월 20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단톡방을 통해서 시험 일정이랑 그 다음에 그 최종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도 별도 수업이죠. 마인드맵하고 비주얼 싱킹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정밀측정공학 수업은 오늘로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되실 것 같아요. 잘 하다가 잘 대면 수업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급작스럽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겁니다. 시험을 여러분들 첫 시험이다 보니까 대학교 오셔가지고 첫 시험은 아니죠. 제 시험으로는 첫 시험이죠. 그래서 제 시험으로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아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지난주에 시험을, 진도를 끝냈고요. 오늘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 잘 들으시면 아마 나중에 마인드맵이나 비주얼 싱킹 그리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연습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비주얼 싱킹이나 비주얼 싱킹이나 마인드맵으로 총 정리하는 영상권, 그림 그려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밀 측정 공학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18일 날, 6월 18일 날 낮 시간에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크로스로 보실 거예요. 그 정밀 측정 공학을 먼저 보고 기계제도를 보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계제도를 먼저 보시고 정밀측정공학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요. 정밀측정공학은 시험은 1시간 반 동안 볼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산업체반 학생들도 지금 같은 영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산업체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학교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시험을 볼 거고요. 아마 단톡방 통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죠. 저는 예상이 6월 21일 날, 6월 21일 날 시험을 볼까 하는데, 좀 당겨서 14일 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14일 날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단톡방 통해서 따로 별도로 다시 시험 날짜를 정하도록 할게요. 기말 시험은 대면 시험입니다. 비대면 아니에요. 대면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 1시간 반도 너무 길어요 할 수도 있지만, 시험 보시다 보면 1시간 반이 짧을 수 있어요. 1시간 반, 시험 시간은 1시간 반이고요.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시험 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오픈북이니까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는 전체가 다 서술형이고요. 제가 시험 문제를 지금 옆에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번에 6문제 냈습니다. 5문제만 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마지막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4번, 5번까지는 5번째까지는 좀 쉬운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지는 총 6장. 예, 6장이네요. 서술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6장이고요. 6문제라고 하지만 그 6문제 안에는 소문제들이 쭉 있다 보니까 실제 전체 문제 수는 대략 한 20문제 좀 넘을 것 같아요.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노트필기를 했던가 아니면 러닝노트 제출하셨던 거에서 다 찾아서 쓰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시험 문제를 아마 내용을 좀 보시면서 시험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이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험 준비하시기가 좀 난감하실 수도 있어서요. 좀 콕콕 집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강의 노트가 이제 렉처 1부터 13까지 나갔나요? 설텐까지가 나갔었나? 설텐까지 나갔었네요. 예. 13까지 나갔었는데, 그중 뭐 그 강의 노트를 다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2번 문제에 나왔네요. 렉처 4네요. 예. 4번 렉처에서 보시면은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정의 종류가 총 직접 측정, 그 다음에 비교 측정, 요 가운데 요거는 뭘까? 예. 직접 측정, 비교 측정, 간접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이렇게 5가지 측정 방법이 있었는데, 이 5가지 측정 방법 중에서 제가 어떠한 상황을 줄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알맞는 측정 방법이 무엇인지 선정하고 왜 그 측정 방법이 가장 알맞은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정기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예, 그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예를 들어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야 된다면 버니어 캘리퍼스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업 시간에 요 렉처 4에서 요 얘기, 측정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거의 대부분 주로 직접 측정 아니면 비교 측정이죠. 그리고 비교 측정하고 한계 게이지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 또는 한계 게이지랑 비교를 쭉 하면서 예제를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제를
주로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으시면은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예제가 하나 나왔고, 그래서 렉처 4 요거를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측정, 비교 측정. 물론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 거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측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직접 측정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데, 비교 측정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데, 뭐 간접 측정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데, 어떨 때 이러한 측정 방법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측정 방법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셔야죠. 직접 측정은 정말로 뭐라고 써있나? 일정한 길이나 각도가 표시되는 측정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비교 측정은 뭐 기준값과 비교해서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2번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뭐 절대 측정이나 간접 측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5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측정 방법이 5가지니까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측정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왜 그 측정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이냐, 그리고 그거 할 때 필요한 측정 장비가 뭐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렉처 6인가요? 예, 렉처 6이네요. 렉처 5는 공차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렉처 5 같은 경우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날지는 않았어요. 렉처 5는. 렉처 5는 스킵하시고요. 바로 렉처 6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렉처 6에서는 시스테매틱 에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예, 요거 문제가 나왔는데요. 25점짜리 문제, 100점짜리 문제에서 25점짜리 문제니까 꽤 문제가 큰 문제죠. 아, 잠깐만. 렉처 5에서요. 렉처 5에서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그거 있었네요. 일반 공차. 일반 공차에 대한 얘기, 렉처 5에서 일반 공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렉처 5 톨러런스에 보시면은 요거 있었죠. 일반 공차표. 저 문제에서 공차 범위를 알아야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차 범위를 알아야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공차 범위가 시험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고 공차 범위가 시험 문제에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주어져 있으면은 요 일반 공차표에서 찾아 쓰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 일반 공차표 하나 신경을 써주세요. 렉처 5에서는. 자, 그 다음에 렉처 6에서는 그 시스테매틱 에러에서 어떤 문제가 나냐면 꽤 큰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요. 뭐 오차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차의 종류에서 오차의 종류는 개인 오차, 기기 오차, 우연 오차 이런 게 있다 해서 이 단어에서 이제 기기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되돌림 오차 있고 쭉쭉쭉 해서요. 요거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차라는 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 번 측정을 해서 동일하게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어떤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칙수 게이지 블록을 측정을 합니다. 게이지 블록을 예를 들어서 10mm짜리 두께가 10인 게이지 블록이면 10.000까지 맞겠죠. 그거를 10번을 측정을 해요. 10번을 측정을 해서 그 10번을 측정한 측정값들을 쭉 나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측정값이 10개가 있겠죠. 그러면 측정값이 10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측정값이 있을 거예요. 뭐 측정값이 겹치기도 하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측정값이 있을 겁니다. 그 가장 많이 나온 측정값을 최빈값이라고 해요. 최빈값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때 기차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기준치수에서, 즉 제가 10mm짜리 게이지 블록을 측정을 해서 여러 번 측정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10mm짜리 게이지 블록을 측정했으니까 기준치수는, 즉 기준값은 10mm가 됩니다.
그 10mm짜리 기준값에서 최빈값, 측정한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 그걸 최빈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어요. 최빈값을 빼면은 그게 기차예요. 그래서 최빈값, 저 이제 표가 쭉 있을 거예요. 표에 보시면 게이지 블록의 치수가 얼마인지, 즉 기준 치수가 게이지 블록의 치수입니다. 기준 치수가 게이지 블록의 치수라 했을 때 그 기준 치수가 얼마일 때 측정 결과를 10개를 쭉 줬어요. 10번 측정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그 측정 결과들로부터 최빈값을 찾아서 적어주는 거. 그리고 기준 치수가 있고 최빈 값이 있으니까 기준 치수가 게이지 블록의 치수입니다. 그러면 기준 치수에서 최빈 값을 빼면은 기차가 되겠죠. 그래서 기차 값을 계산을 하는 거.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좀 클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다들 계산하시니까.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차는 그렇다면은 기준값보다 최빈값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기준값보다 최빈값의 숫자가 더 크면은 기차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값을 있으면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첫 번째는 그러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은 보정값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 보정값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차가 나왔으면 보정값은 측정값에서 플러스 기차, 만약에 기차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게 A반은 수업을 했어요. 이 부분까지 딱 A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근데 B반, C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수업을 못했어. 대면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B반, C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좀 점수가 큰 그러한 문제다 보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B반, C반도 여기까지는 수업을, B반, C반도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던 것 같다. 예, 대면으로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거 예제도 아마 문제에서 풀어줬을 겁니다. 제가 예제도 풀어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꼭 기차 찾는 거, 기준값에서 최빈값을 빼서 기차를 찾는다. 산업체반 수업에서도, 영상에서도 요거는 예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시를 들어가지고 풀어드리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파이가 좀 큽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찾는 거는 대표값 그렇게 찾는 건 12점이고요. 그 이후로 보정값 찾는 것까지 5점 하면 17점이네요. 그 외에 이제 대표값 찾고 그 다음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찾아주는 거, 그런 내용이 추가로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튼간에 렉처 6에서는 요 얘기, 보정값 찾는 거, 계산하는 거,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제 있는데요. 대표값 찾는 게 4점짜리 문제로 하나 나왔어요. 같은 그 기차 찾는 문제에서요. 대표값 찾는 거. 대표값은 우리 산술평균이나 죄송합니다. 산술평균이나 절사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 이용해서 대표값을 찾는데, 주로 저희는 산술평균을 가지고 한다라 했어요. 산술평균이 가장 가장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산술평균으로 대표값을 찾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측정 결과들을 쭉 나타냈으면 거기서 대표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면은 측정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대표값은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상치가 있다면 측정 결과 내에서, 제가 이건 딱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측정한 결과 데이터가 10번을 측정했는데 그 10번의 데이터 중에서 이상치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절사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산술평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 상상을 해보세요.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어떤 건 그냥 무조건 산술평균을 하는 걸 낼까? 아니면 절사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쓰는 게 더 이득인 건 냈을까? 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랍박스 마크가 자꾸 들어가네. 얘를 없애줘야 되겠다. 숨기기. 그래서 그 얘기, 대표값 계산하는 거, 렉처 7에서는 대표값 계산하는 거가 그 내용에 좀 삼포도나 뭐 이런 것들, 치사하게 이런 거 계산하시고 그런 거 안 냅니다. 안 냈습니다. 대표값 계산하는 거.
산수직평균, 절사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떤 것들을 쓰는 게 좋은지, 왜 그걸 쓰는 게 가장 좋았는지, 예, 그렇게 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아까 그 기차 찾는 거, 기차 찾아서 보존값 도출하는 거, 예, 기차에서 보존값 도출하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25점짜리 하나의 문제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렉처 7에서는요. 그 다음에 예, 렉처 8에서는 예, 변형에 의한 오차네요. 뭐 유효 숫자는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고요. 오차율들 쭉 나오는데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안 냈어요. 측정력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다 안 냈습니다. 뭐 이 헤르츠식 이런 거 다 안 냈고요. 예, 얘도 계산하는 거 안 냈습니다. 예,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가 몇 점짜리가 나왔냐면은 예, 10점짜리로 나왔네요. 10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단순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인데요. 예, 뭐 어떤 상황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뭐 맨날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하나 주어졌어요. 뭐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점에다 지지를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여기 있는 네 개 있는, 에어리점, 베셀점, 그 다음에 뭐 이름 없는 두 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에어리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양끝이 평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양끝이 평행이 돼야 되는 게 에어리점이고요. 베셀점은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되는 게 베셀점이에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버니어 캘리퍼스나 일반 표준 그런 것들은 길이 방향에 눈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금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길이 변화가 최소가 돼야 돼. 그래서 베셀점에다가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나 아니면은 게이지 블록이나 그런 단도기들 같은 경우는 끝이 평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마이크로미터라든가 다시요. 마이크로미터라든가 뭐였죠? 게이지 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에어리점에다 넣고 예, 측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한 1m짜리 버니어 캘리퍼스가 나왔다면 베셀점, 마이크로미터는 뭐 한 1m짜리 마이크로미터도 있습니다. 웨어리점 이런 게 있고요. 전체 처져 있는 처짐이 최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짐이 최소가 돼야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혹은 양끝하고 중앙의 처짐에 대한 양이 이 양끝하고 중앙의 처짐에 대한 양이 같아야 돼. 그럴 경우에는 세 번째 거. 그리고 딱 지지를 해두는데 위에가 평평해야 돼. 진직도 같은 거 측정을 할 때 진직도나 평면도 같은 거, 요 윗면 화살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윗면의 진직도나 평면도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번째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위가 평평해야 되니까 그때의 값들. 그래서 전체 길이가 아마 바의 전체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아마도 아니지. 제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는 아니지. 확실하게 전체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빔의 전체 길이가 주어져 있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랑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지지점이 무엇인지 찾고 그러면 지지를 실제로 몇 미터 지점에다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전체 길이가 몇 미터일 때 몇 미터 지점에다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렉처 AS에서는 변형에 의한 오차 예,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문제 벌써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총 3문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형상에서는요, 아베이 원리 계산하는 건 안 나왔고요. 아베이 원리에서 이런 거 있죠. 아베이 원리에 의한 오차, 이건 측정기 자체의 오차다 보니까 이 측정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항상 그렇죠.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베이 원리에 맞는 측정기를 쓸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니어 캘리퍼스밖에 없어, 이 회사에. 그럼 어떻게 해?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지만 어쨌든 버니어 캘리퍼스를 쓸 수밖에 없겠지.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베이 원리 맞지 않으니까 예,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예, 뭘 쓰는 게 좋을까?
어떤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쪽 단원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요. 아베 원리하고도 맞고 버니어 캘리퍼스하고도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는 우리 일반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는 0.01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는 M1형이나 뭐 그런 M1형 같은 KS 규격에 들어가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는 예, 0.05mm까지밖에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작은 치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여라 불가능해요. 버니어 캘리퍼스의 정밀도는 0.1mm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0.1mm보다 작은 치수를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측정하여라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는 거를 시키는 겁니다. 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잘 신경 써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촉 오차 할 때 이 측정자의 모양에 따른 오차 있었죠. 제가 아마 이거를 하다가 A반을 요거까지 하고 B반하고 C반은 이거를 영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접촉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 측정자의 모양을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영상에서도 렉처 9 영상, 수업 영상에서도 아마 요거 정리를 해드렸을 텐데 요거 좀 체크를 해놔 주세요. 그래서 측정면이 평면일 경우에는 평면 측정자, 그 다음에 구멍 내부일 경우에는 원형 측정자, 구멍 외부일 경우에는 외경이죠. 외경일 경우에는 다시 평면 측정자.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요 접촉 오차에서 요거요. 요거 내용 다시 체크를 해놔 주세요. 요것도 문제에서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됐네요. 문제가 있네요. 자, 잠깐만요. 보니까 아베이 원리에 의한 오차가 계산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오긴 했네요. 아베이 원리에서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을 경우 그 오차 계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사실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죠. H 세타, H 세타 하나인데 이렇게 안 내면 오류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직이 돼야 되는데 수직이 되지 않을 경우는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6번 마지막 어려운 문제,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은 그 문제에 이 안 내면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나왔네요. 요 계산하는 거 한번 신경을 써보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기 한번 띵띵띵 눌러보셔야 됩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세타는 라디안 값이에요. 디그리 아닙니다. 라디안 값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는 거. 요 문제, 요거 외측 마이크로미터에서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요 계산하는 거 한번 신경을 써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문제에서 열팽창 계산하는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5점짜리 문제고요. 그냥 길이가 얼마일 때 손으로 잡고 있었더니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얼마나 오차가 발생을 하겠느냐. 길이가 늘어난 거니까 늘어나는 오차값 계산하시는 거.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거, 온도 오차, 요거 천팽창 가지고 계산하는 거 한번 계산을 해봐 주도록 하세요. 고요. 그 다음에 측정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0.05mm까지밖에 측정 못해요. 그리고 정밀도도 0.1mm까지만 정밀도를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보다 작은 치수를 측정을 하여라 라고 시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는 측정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을 해야만 한다. 뭘 조심해야 될까? 아베이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겁니다. 15점짜리네요. 꽤 컸네요. 뭐 0.01mm까지 측정하고 싶으면 마이크로미터나 그런 것들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는 더 정밀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내용을 전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미터인데 우리 13주차에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블록하고 다이얼 게이지 했었는데 게이지 블록하고 다이얼 게이지에서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마이크로미터까지만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게이지 블록 여기부터 있구나. 이 마이크로미터가 종류가요.
16가지네요. 예, 16가지예요. 마이크로미터에서는 이 종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1번부터 여기 16번까지 16가지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제가 이 마이크로미터를 사진을 쭉 붙여놨어요. 시험에다가 A, B, C, D, E, F,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이런 식으로 쭉 붙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떠한 측정할 애를 주어지고 얘 측정하려면 여기는 A, B, C, D, E, F, G 얘네들 중에서 어떤 걸 선정하는 게 가장 좋겠니? 왜 그걸 선정하는 게 가장 좋으니? 예, 그거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냈으니까요. 여기 16가지 마이크로미터들 쭉 보시면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고 얘네들은 뭐 측정할 때는 뭘 쓰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런 것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이 캘리퍼형 마이크로미터도 종류가 측정자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애가 있고요. 예, 측정자의 모양이 동그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자의 모양이 평면인 애가 있어요. 요거 아까 그 측정자의 모양에 대한 거 어디 갔나? 예, 여기서 측정자의 모양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원형 측정자의 경우에는 구멍의 4경, 사각 측정자는 구멍의 4경을 측정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거 신경을 쓰시면은 마이크로미터에서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15점짜리 문제네요. 예, 15점짜리 문제고요. 타입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측정을 할 때는 어떤 타입을 쓰는 게 가장 좋은지 이 내용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놔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5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온도에 따른 오차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아베이 원리에 맞지 않아서 안 되면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계산하는 거, 예, 요거 2개 계산하는 거 앞에 말씀을 드렸었죠. 요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계산을 해서 기기오차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거. 그랬을 때 보정값을 제시를 하는 거죠. 기기오차가 찾아냈으면은 온도 때문에 얼마나 늘어났다가 다시 안내면 오류 때문에 안내면 오류도 더 크게 측정이 되죠. 온도도 크게 측정이 되고 안내면 오류 때문에도 크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온도 때문에 크게 측정된 거 빼야죠. 측정값에서. 그 다음에 안내면 오류 때문에 또 크게 측정된 거 빼야죠. 그래서 빼서 보정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차까지, 기기오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정값이 얼마인지 3가지구나. 예, 기기오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정값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 그리고 공차 범위가 얘는 일반 공차 아니고 공차 범위를 줬네요. 공차 범위를 고려했을 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하는 거. 20점짜리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다 맞춰야지 점수를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서술형 시험을 보면은 서술형 시험 보면은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 다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시는 만큼 쓰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는 중간 점수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만 쓰셔도 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점수가 있으니까 쓰실 수 있을 만큼 다 쓰셔야 돼요. 이삭축기로 평균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막 이삭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삭축기로 정말 평균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시험이 워낙 좀 어려운 편이어서 평균이 낮은 편이에요. 평균 한 40점대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보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콕 집어서 집어서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뭐 나와요, 여기서 뭐 나와요, 이런 식으로까지 집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강의 노트에다 체크 다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러 오셔서 문제 보시면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오픈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픈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책, 강의 노트, 그 다음에 태블릿 같은 데다가 뭐 아이패드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필기하신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핸드폰은 못 사용합니다. 핸드폰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카톡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태블릿으로 카톡을 할 수 있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제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핸드폰은 사용하실 수 없고요. 계산기 들고 오세요. 근데 어려운 계산이 안 내면 오류 계산하는 게 어렵구나. 그거는 계산기 있어야 되겠네. 예, 계산기 꼭 가지고 오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PC, 노트북하고 태블릿은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게. 핸드폰은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보면서 영상 보시는 거 안 됩니다. 영상 보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네,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시면은 시험 보시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산업재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시험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의 성적은 따로 나가게 될 거고요. 성적은 우리 시험 끝나면은 아마 곧 공지될 거예요. 별도로 제가 단톡방 통해서 공지할 거고요. 학점으로 공지를 학점이랬다. 학번 이용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냥 공개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본인 점수 혹시 공개하는 거 싫다라고 하면 알려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석증 유체크에다가 출석증 꼭 좀 체크를 해주세요. 본인 출석했는데 영상 봤는데 출석 안 된 걸로 돼 있다든가 그런 것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본인 성적 이상하다 꼭 찾아오세요. 제가 저 혼자 채점을 하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나중에 성적 이상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 시험 어떻게 볼지 그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14주차 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톡방으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최종 정리 레포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톡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까지는 대략 한 1주,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시험 보실 때까지 좀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니까 오셔서 시험 점수 이제 좋은 성적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